예,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사의 영역이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마치 예, 뭔가 잔뜩 먹은 사람의 배처럼 이렇게 북쪽으로 쫙 퍼져 있는 영토.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근데 이런 데에서 멈추지 않죠. 이분들은 더 퍼져 나가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세계 4대 문명이 다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것이고, 예, 아시아 대륙 전체를 누비고 다녔던 우리 웅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예, 더 나아가죠. 신대륙까지 갑니다. 아메리카 문명조차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의 시온을 얘기할 때 보통 예맥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맥자하고 멕시코의 맥자를 또 연관시켜서 같은 민족인 것이다. 고구려 적석총을 보아라. 예, 저쪽 아메리카에 있는 그 피라미드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진지하고 또 의외로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시각을 저는 이 강연에서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지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사이비 역사학 쪽에서는 근데 다른 이 해답을 찾습니다. 뭐냐면, 그래, 반도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보다 못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대륙의 역사였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반도의 역사가 아니라 대륙에서 정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좀 나름대로 식민사학에 대한 대항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은 반도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보다 열등하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내면화한, 내면화한 상태에서 그걸 뒤집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식민사학의 아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환단고기는 1979년에 등장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앞에 이제 규원사화나 단기고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단기고사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법한 내용들은 쳐내고, 적당히 쳐내서 그래도 좀 말이 될 법한 듯한 내용을 추려가지고 만든 그런 사서입니다. 근데 이 사서가 정말 악의적인 것은 뭐냐면, 위서라는 건 역사 이래로 언제나 있어 왔죠. 위서라는 건 항상 만들어져 왔는데, 이 환단고기가 악의적인 건 뭐냐면 1979년이면 한창 이제 우리 상고사 가지고 강단하고 제야, 그러니까 사이비 역사학자들 간에 막 싸움을 하고 있던 와중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와중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조작해낸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미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방군데 막 강연도 다니고 이런저런 컨텐츠들도 만들고 하면서 뿌리고 해서 굉장히 암암리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의 서포터즈인 치우천왕, 그 붉은 악마의 엠블럼인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도 역시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존재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설, 만화 이런 데도 나오고 있고요. 드라마에도 암암리에 막 인용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파시즘에 이제 입각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용되는 양상을 보면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걸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순도 느끼지 않고,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걸 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사학계를, 역사학계를 막 질타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걸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리고 우호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비단 역사 교육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쇼비니즘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국 역사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역사 파시즘이죠. 한쪽은 정치 권력의 개입,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비 역사학의 공격. 그래서 양면에서의 공격을 받고 있고, 정치권은 그렇죠. 현 역사학계를 좌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고, 뉴라이트는 현 역사학계가 굉장히 국수적이다, 너무 민족적이어서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사이비 역사가들은 현 역사학계는 매국적이고 친일 사학이라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친일파이면서도 국수적이면서도 좌파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일제시대 혹은 독재에 대한 미화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식의 레토릭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좀 유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좀 이런 비판을 희석시키고 우리들은 뭐 친일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고사, 고대사 쪽에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쇼비니즘적인 이런 역사 서술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고대사와 뭐 고구려사의 분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왔고요. 여기까지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는데 그래서 본바와 같이 중국은 중화사관이 여전히 강렬하고 일본은 화구사관이 여전히 강렬해. 그래서 동아시아 차원의 그 제국성을 성찰하고 상대화하려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역사 인식을 잘 공존, 성찰, 뭐 평화 이런 쪽으로 조정해 나가려면 한국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일본 양국에 비해서 제국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국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한국인 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뭐 자국중심주의네 이러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비우기가 기껏 그러지만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공유를 구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국식 일본의 식민주의 그리고 최근 부활조짐을 보이는 중화주의다. 중화사관과 한국사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취재. 동아시아 연구는 중국, 일본보다 한국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을 자체하고 중화사상, 일본은 대동아 공유권을 주창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관. 한국은 중일 양국도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과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건 남이 하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한국이 안중근에서부터 안재홍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생각을 주목합니다. 안중근과 신자가 동양평화론에 관해서 쓴 논문이 있고 안재홍이 신민족주의에 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요점은 거의 같습니다. 그 요약해 놓은 거야. 고려가 멸망한 후 한반도는 물론 중일 양국도 전란에 해출렸듯이 동아시아 역외의 대국이든 역내의 대국이든 만주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결국은 그 위협하는 자신도 위협을 받게 된다. 일본을 보라고. 따라서 한반도의 독립과 통일이 동양 평화의 관건이다.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에서 볼 때 한반도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잘 살리고 한번 본 외국 학자들의 얘기도 경청하고 그러면 정말 공존과 공영의 역사인식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안 경쟁에서 자선 경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사업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99년, 2001년에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쪽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 누가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한 번은 하노이에 가서, 한 번은 서울에 온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이것이 당시 일본의 말하자면 제대로 된 역사학자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됐어요. 베트남에게도.
베트남인들은 그 이전까지 베트남 전쟁을 그냥 위대한 민족 해방 전쟁의 승리라고만 그 국가 차원에서 주는 국정 역사로서만 이해를 하다가 그 사이에 뭐 학살된 민간인들도 있고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속 일본에게 사과와 책임을 계속 묻고 사과를 요구할 거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정상회담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심각하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국정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운이 올 겁니다. 우리 사회는요, 근현대사를 역사로 다룬 경험이 일천해요, 좀. 그러니까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역사가 편집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역사인 거죠. 가까운 근현대사의 일들도. 예컨대 이전에 부시 정권에서요, 아버지 부시, 중요한 보좌관들이요, 역사가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2001년, 2년에 하버드에 있을 때, 그 하버드에는 존 F 케네디 스쿨이라 해갖고 우리 학교로 치면 행정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학기에 당장 행정대학원 강좌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이라크 전쟁 강좌 제목이 그런 강의를요 행정대학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배우려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라크 전쟁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과거를 과거로 다루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가 계속 현재 문제로 돼요. 과거사가. 왜 이러는가? 재밌잖아요. 그죠? 왜 이러는가?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근현대사를 이렇게 역사로 다뤄본 경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일천한데요. 여러분들이 일제 식민지기의 자료들을 보다 보면 특히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다 보면 여기 근대사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벽돌 할자로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신문 잡지를 일제 치안당국이 경찰들이 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열에 걸리면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새야 뭐 전산사식으로 후닥닥 고쳐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할판으로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그럴 시간이 없거나 혹은 그걸 썼던 신문사측이나 이런 데서요 일부러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검열을 받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 벽돌 안에 무엇이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상상하면서 보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단어들이겠어요? 제국, 비판적인 거나 이런 거 용어 못 써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 제국, 뭐, 소작쟁이 할 때 뭐, 소작, 노동, 이런 거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일제 식민지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동시대사에 대한 맹목과 무지를 강요받는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쉽사리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하고 혹은 그 현상을 이렇게 서술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들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사학사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국내 역사학계
민족해방운동사뿐만이 아니라 근현대사 서술에 하하는 3.1운동까지예요. 왜 그래요? 3.1운동 이후에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용감하게 그거를 쓸 수 있는 연구자들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에 대한 맹목이나 무지를 강요받아온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응축적으로 표현하면은 식민지나 분단이나 독재라는 상황이 강요한 무지와 왜곡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60년대부터 계속되고 특히 80년대부터 대중화된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요. 그 민주화 운동의 성장이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역량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특히 동시대사에 대한 연구나 서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근현대사 연구 붐이 일어요. 연구자들 간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개방되고 공개된 사회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러자 민초들이나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기 위한 투쟁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이게 대부분 이제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겹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국가기구가 나서서 조사하고 진실규명이나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들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거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게 확대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확대된 개방적인 의식이나 역사 의식의 확대나 심화 확장을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정부가 추인해주는. 근데 뭐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점에 좀 유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과서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 내력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수많은 반칙들, 우리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어대는 그 아주 위험한 그런 반칙들, 논리 왜곡, 모순, 말바꾸기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거기서 그칠 것은 아니고 이게 더군다나 대학 내부의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은 자기도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문제는 없었는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헌입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하는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을 해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정도가 아니라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뒤에 보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건 어차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니까 그 법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판례는 올해 유명해진 판례죠.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국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정을 해서는 안 되고 검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 헌법 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한 이 교육제도 법률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요 내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정부 권력의 간섭을 막는 데 있는 것이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것도 권력의 간섭을 막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 있는 교육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교육제도 법률주의다.
라고 이제 판례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사 교과서가 실패 후에 사실은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실패 후도 아닙니다. 실패가 예견되자 바로 국정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만 하더라도 지금 국정교과서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집필진 구성 및 명단을 비공개를 하는 거죠. 무슨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학술 활동을 하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 혹은 단일 교과서로 쓰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 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말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고 더군다나 이 국정교과서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사회의 기초적인 약속을 짓밟는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실 왜곡이 있죠.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태준 선생님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학자이시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져가서 열흘 동안 검토했다. 좌편향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 다음 이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시장과 경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정교과서에 개인의 자유와 시장과 경쟁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역사학자와 교사의 권리, 시장 경쟁, 정부 견제 모두 부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구실이 자유사관과 민중사관의 일대 투쟁이 벌어졌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뭐 내란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검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것도 아니고 위기를 조작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흔히 확인된 것처럼 위기를 조작하는 상황 이게 전체주의와 나치 여기서 수없이 확인된 아주 캐캐묵은 수법이죠.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반칙과 왜곡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 잡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야말로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뉴라이트의 교과서 포럼 6차 심포지움이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4.19 혁명 동지의 폭력으로 무산이 됐어요. 사실 굉장한 폭력이 빚어졌습니다. 물밑에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뭐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찬성하든 안 하든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 학교적인 혹은 지식인 전체 사회의 비판이 공개적인 물밑 화해가 아니라 공개적인 비판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눈 감은 상태였다면 다른 폭력에 대해서도 비판할 정당성은 현저히 약화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유민주주의론과 국정화 추진 세력의 모순과 폭력에 대해 설명을 했고 자기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지평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 답을 드린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그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자기 일일 경우에는 자기가 레이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항상 성찰과 반성, 자기 비판을 해서 흔히 하는 말로 괴물과 싸우다 본인이 괴물이 되는 그런 일을 막아내면서 유쾌하고 끈질기게 제가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인데 정색하면은 반란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세력 앞에서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세력 앞에서 정색하면은 내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유쾌하고 끈질기게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국정화 발전적 해체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아이 교과서유 너와 내가 봤던 그 교과서 다시 읽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너와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던 시절에 봤던 교과서를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교육부가 지정한 편향 사례가 과연 정말로 편향된 것인지, 잘못되었다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일단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우선 교과서 전부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검정 교과서 8종 중에서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한 동시에 교육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미래의 금성, 비상, 그리고 천재 이렇게 4개 교과서를 중심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 6가지 쟁점은 그 교육부가 10월 21일에 개설했던 그 정책 홍보 사이트인 올바른 역사 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 제시된 편향 사례 분석 부분을 참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적받은 교과서와 그리고 지적받지 않은 교과서를 차례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다음 교학사 서술인데요. 이제 물론 이 교학사가 4대 그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교학사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남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적고있고요. 또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그 북한 쪽의 상황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특하게 그 공산 빨치산 활동을 실어서 이제 이 공산 빨치산 활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특히 이 부분 그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교학사의 서술상에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침략자, 그리고 남한은 그런 북한의 침략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서술에 있어서 물론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현재 검정 방안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북한을 절대악 그리고 남한을 절대선으로 상정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현재의 올바른 국사 교과서 서술에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이 나와서 그런 문의 사항을 발제해보고자 합니다. 이 카드뉴스도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헌법과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나요? 교과서와 지도서의 문제집에는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교육부에서 지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보면 이 북한 학계에서는이라는 그 용어 보이십니까? 북한 학계에서는 분명 뒤에 인용 따옴표를 달면서 이것은 북한 학계의 의견이다. 이것을 명시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내용은 이제 사람 중심의 세계가 인민 대중의 자주성, 혁명사상이다. 그 다음에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리, 국방에서의 자리, 외교에서의 자주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밑에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런 문구가 따라서 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료 읽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밑에 출처가 김일성 전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일성 전집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다. 그래서 이런 선전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교과서에 실는 것은 이제 북한 선전을 그대로 대행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밑에 동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동글 보면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 이외에는 어떤 항일 운동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항일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혁명 전통임을 내세우고 이것만이 진정한 주체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일각함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였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판본은 아마 그 수정요구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뒤에 이 김일성 독재에 이용되었다라는 한 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오른쪽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여기도 노동신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동신문
이것은 이제 북한 체제를 선전한 신문인데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도움글 보면 공개적으로 자주 노선을 지향하였다 이런 말만 했지 이게 뭐 악용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된 소설입니다. 이제 교학사는 그럼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학사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 그렇게 다르진 않는 것이 여기도 보면 주체 사상은 중소 분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건 뭐 김일성 수령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다음에 뭐 세습하였다 하면서 조금 더 지면을 활용해서 오히려 다른 교과서보다 더 심도 있게 주체 사상을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검토해볼과 실제 미흡한 측면도 있었고 미흡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육부의 수정 방향은 현행 교과서가 실제로 바람직한 서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너희들 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 넣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서술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대안을 살펴본 것과 같이 검인정 체제 내에서 자정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며 교육부 등 정부의 관점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물며 이러한 정부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교과서를 단일화하겠다는 일은 교과서 보완과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보완하겠다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두 사건을 보면은 이제 국가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두 사건을 꼽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래 교과서가 왜 굳이 이 두 사건을 그 한 줄에 더 넣었는가 이런 면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역사 교과서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서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편향되지 않은 것이란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없애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게 아니라 직시할 건 직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것을 다 서술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가 꼭 역사로 교과서를 써야 한다면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보셨지만 그 거창영민 학살 사건이나 노근리 학살 사건을 이제 굳이 그 서술에 집어넣은 것은 좌편향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제 뜻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념적 프레임이라는 그 굉장히 폭력적인 틀을 가둬서 거기다 좌편향이라는 이제 색깔을 씌워서 그 서술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부가 더 편향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집필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부가 원했던 그 집필 기준의 취지를 완벽하게 발행한 서술이라 즉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이라는 단서를 생략한 채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였다는 내용만 서술하는 것이 정부가 원했던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성된 정부는 최종적으로 그해 12월 12일에 열렸던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인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 중 이번에 대한 외교부의 번역을 원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잠시 읽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번역문을 보시면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세서 세미콜론까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당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뒷부분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잠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그대로 한 단어가 전혀 빠지지 않게 딱 완벽하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That part of Korea 부분입니다. 한국어로는 동지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부 집필 기준의 직접적 근거가 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앞서 살펴본 두 부분과는 그 번역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그 영어 원문에 있는 것 중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교부 번역문에는 서치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는데요. 이 문장에 만약에 서치가 없었다면 The only government in Korea가 되어서 외교부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것이 한국 내의 유일한 정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상수란 혹은 앞서 설명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인 서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혹은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정보로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말하는 그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일한 정보란 방금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정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분석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은 외교부가 사료를 잘못 해석했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교육부가 그대로 따르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6번째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